이번에 섹션은요,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좌장이 된 게 이쪽에 관심이 제일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직업재활을 전공한 사람인데, 직업재활을 하건 뭐 어딜 다니건 주거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거에 대한 부분은 연구도 계속했고 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귀한 분들이 사실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발표는 성공회대 외래교수로 계신 장기성 선생님께서 한국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10년의 평가와 과제 내용을 보면 진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말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까지 주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총 이렇게 정리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토론자로서는 우리 대구대학교의 우리 조한진 교수님, 늘 이런 그 정책적인 내용을 항상 풍부하게 해주시는 우리 뭐 조한준 교수님도 오셨고, 또 늘 편한 집의 그 원장님 허건 선생님, 젊은 원장님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주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이렇게 산뜻한 또 생각을 갖고 계신 원장님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 장기성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맡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기성입니다. 오늘 그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1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발표를 의뢰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 계신 이선우 교수님하고 부산시 장애인 주거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라는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거의 말미가 돼서 이 원고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사실은 좀 수월하게 준비를 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연구의 일부 내용을 좀 가지고 와서 그걸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논거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 이제 큰 정책적 변화를 보면 2005년에 지방분권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 사업 중에 149개인가요? 이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됐던 것, 그 다음에 2007년에 장차법이 제정되고, 2010년에 장애인연금법, 2011년에 활동지원법, 그 다음에 오늘 주로 살펴보게 될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있었고, 장애인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되는 일이 있었고, 올해 그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 노인 양로시설이 국고 보조 사업으로 환원되는 결정이 있었던, 이게 이제 10년 안에서 가장 큰 좀 획을 긋는 변화였던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 중에서 이제 올해 결정이 됐었던 이제 그 중앙 국고 보조 사업으로 환원되는 내용에서는 사실 뭐 3개 영역이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숫자로 보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전국에 한 59개, 그 다음에 노인양로시설이 73개밖에 없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정신요양시설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인원이 뭐 그만큼 적지는 않지만 이번에 국고보조 사업의 주요 내용은 그 장애인 거주시설이 포함된 것이 가장 큰 주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런 내용일 텐데, 사실은 평가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서 10년 동안 변화된 거는 2005년에 지방 이양됐던 게 올해 10년 만에 환원되는 것, 그 다음 2011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것, 이 내용이 이제 가장 큰 변화인 거고, 실제로 그 서비스 현장에서는 변화를 느끼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다만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 뭐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뭐 없어진 1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역 간의 위화감은 굉장히 커졌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은 그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그 모니터링 결과를 보시면 좀 그 시기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생겼는지 또는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해졌는지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그 두 번째 장에 우리 자료집으로는 1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현재 장애인 거주 서비스 체계에서 원래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새로운 주거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
장애인 거주시설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것이 아닌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뭐 체험홈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일부 있는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그 앞으로의 그 시행 과정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또한 전체 장애인 거주 정책 안에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그 안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 정책 자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초점이 있을 거고, 또 한 초점은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시설을 떠나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이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파트를 다뤄야 하는데, 그 세 파트가 다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지기는 힘들 거고, 앞쪽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거주시설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쯤에 김영덕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했었던 내용 중에, 공동생활 가정의 이용자 수가 전체 이용자 수의 9%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거주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핵심적 방향이 지역사회에서 가급적 소규모의 시설에서 가급적 가정과 유사한 환경, 그리고 그런 지원을 통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공동생활 가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공동생활 가정의 수는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거주시설의 초점은 대형 시설에 놓여 있다 하는 측면을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소규모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게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전체 74.5%가 발달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이제 장애 유형이 한 25%쯤 되는 형태인데, 실제로 그 발달장애인들이 전체 장애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설,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설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또는 서비스 내용은 그 다른 시설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보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그 다음에 그런 시설 유형들이 확대되어야 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형이라고 하는 그 세부적인 유형들이 모두 다 있는 지역이 별로 많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면 이건 결국 거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물론 그 시설의 정원들이 다 거의 차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그걸 빼더라도 지역적 분포만을 보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지금 확대를 하는, 그러니까 시설의 그 수를, 서비스의 그 제공량을 확대하는 방향은 앞에 두 가지에 플러스 그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형태의 그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한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현황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176페이지쯤에 있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과 정책 과제에서 첫 번째 장애인 복지법 개정의 주요 목표를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가 지역사회 통합, 두 번째가 소규모화, 세 번째가 시설별 서비스 기능 연속성 확보, 네 번째가 이용 절차의 체계화 및 표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법 내용은 진일보한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변화를 못 느끼죠. 지금 현장에 와 계신 특히 선생님들은 더 많이 느끼실 텐데, 그 이유는 이제 행정적인 미비도 있을 테고,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지원도 있을 테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을
두 번째 절 개선 과제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용 접근성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장애인복지법 75조에 따르면 장애 성별 연령, 장애 유형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하고 싶은 시설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작동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뭐 전담 부서를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복지부가 들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이제 웹 접근성에 대한 내용들이 장차법에 포함이 되면서, 이런 내용으로는 사실은 큰 예산이 들지 않고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 같은 내용들을 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과 뭐 이렇게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 이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지적협회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발달 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이건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연구 결과들이 정부 관계, 정책 관계자들이나 시설에 있는 직원들과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공부와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시설의 종류가 재편성되고 서비스의 연속성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유형이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이 그 생활시설과 함께 거주시설로 묶였다라는 그것만 있지, 내용상으로는 사실 그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욕구에 따라서 어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현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유형들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플러스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유형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여기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인프라를 만들고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중증 장애인이면서 중복 장애인, 그러면서 발달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만, 지금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게 이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유형을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합쳐서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만 그때는 시계 2개 이상의 유형을 합칠 때도 각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기준이나 인력 기준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안에서 복합기능 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한 지역에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 거주 시설의 유형을 보면 이제 6세 미만이냐 6세 이상이냐 이렇게만 이제 연령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사실은 아동도 함께 있고 노인도 함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한 측면으로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조기 노화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혼재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장년, 중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그 시설 유형별로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이동이 자유로움이 자기가 원한다고 그냥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는 없을 거고, 뒤에서 얘기하게 될 이용 적격성 심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현재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의 중심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기거주 시설이 처음에 도입될 때 이제 뭐 보호자들의 휴식이나 그 다음에 학대로부터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피난의 개념으로 단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그 단기 거주 시설이 사실은 지금은 지역사회 내에 소규모 생활시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시설이 그렇게 운영해서라기보다는 이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사실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좀 유심히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시설 그 소규모화 문제인데요. 시설 소규모화 문제는 법 안에서 이제 뭐 30인 이하 이렇게 얘기를 30인 미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0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정말 소규모인 거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뒤로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정원이 최대 371명까지 있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이 시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이런 고민들은 처음부터 있었고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들을 어떤 방식으로 소규모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끌어낼 거냐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냥 놔둔다고 해서 되지는 않겠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그 시설이 변화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유인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 시설 정책 또는 장애인 주거 정책과 함께 큰 그림에서 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용 절차를 확립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 적격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법 시행된 지가 2년하고 한 6개월쯤이 지났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연구가 사실은 심사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도 그게 전혀 이제 국제국에서는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사실 물어봐도 거의 그냥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도로만 대답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용 적격성 심사가 단순히 누군가를 걸러내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은 뒤에서 얘기하게 될 이용 부담의 본인 부담금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의식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본인이 필수적으로 좀 받아야 하는 욕구 조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서비스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그와 관련 없이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원해서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용할 때의 본인 부담을 어떻게 매길 거냐는, 사실은 이렇게 정부가 모든 돈을 다 지원해서 하는 게 이렇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그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되었건 본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본인의 좀 부담의 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100% 본인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려면, 그러면 이분에게 필요한 필수 서비스는 뭐냐라는 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적격성 심사 도구가 만들어지고 활용되어야 될 거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인 부담금에 추가해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매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비스별로 필요한 그 비용을 산정을 해낼 수 있어야 이분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A, B, C니 이분이 내야 될 돈은 총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건데,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사실은 복지부가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서비스 최저 기준을 공식화 했죠. 법에도 그렇고 그 시행 규칙에도 그렇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서비스 기준, 최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고시하도록 했는데, 이게 한 번도 아직 고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최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사실은 시행 규칙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약간의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긴 한데, 그건 대부분 이제 학대나 성폭력의 문제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만 있지, 최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런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시설 구조와 설비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복합 기능 시설 이거하고는 조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일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은 단위의 시설들 안에 지금은 이제 시설 안에 시행규칙 별표 5에 보면 시설 안에 사무실이 반드시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규정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이 유연성이 없어지죠. 이 사무실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이나 운영을 할 때 지원의 방식이나 그런 물리적으로 그 고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시설이 좀 더 대형화되고 커지고 거기 안에서 운영 효율성을 찾으려 하고 이런 이유들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역사회 내에서 작은 시설들 몇 개를 묶어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 엠마우스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초기에 그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담당자가 바뀌면 사실은 엠마우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시설이 다른 곳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걸 한 개 시설을 할 수 없다. 처음에는 하려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물론 그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가급적이면 뭐 기초자치단체 내에 뭐 한 두세 개 또는 뭐 네다섯 개 정도의 작은 형태의 시설들을 묶어서 하나의 시설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 현재 인력 기준과 비교를 해보면 공동생활 가정에 7명이면 28명이 7개면 28명이 이용을 하는데 직원이 7명인데 28명일 때 생활시설의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되면 이 수가 한 뭐 18명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운영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정원과 그 물리적 환경, 거실이나 뭐 침실과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뭐 3.3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이것을 늘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불가능한가 보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생각한 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애인복지 시설이 아닌 아동복지 시설의 경우를 보면 2015년 8월까지 6.6 또는 5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 거를 전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법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시설이 기는 하지만 이름이 시설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런 측면에서 따져보면 주택법에 있는 최저주거 기준을 준수하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워낙 높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또는 3배 이상의 확보는 필요할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챕터에 있는 사업 안내 개선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장애복지법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 챕터로 가도 되기는 한데 왜 이쪽으로 뽑았냐면 장애복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복지법보다 사실은 높은 수준으로 지침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기준이 낮아지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해서 이제 제가 지침 쪽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인력 지원을 하고 있는 수준이 사실은 휴가나 이런 내용들까지 따져보면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이제 야간에 배치되는 직원들의 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나타내고 그랬을 때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단기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침에서는 6명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단기 거주 시설에 3명 지원하고 있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5명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2교대로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결국은 1명이나 1명 반이 있을 수는 없지만 많아봐야 2명 정도가 10명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측면에서 인력 지원이 개선돼야 될 거다 이런 내용.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가 됐던 건데요. 지금
지침상에서는 연장 근로와 그 야간 근로를 다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간 근로를 2009년부터 인정한 걸로 보이도록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내용은 야간 근로가 9시간 늘어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 근로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이게 실제로 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 문제가 있는 거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게 늘 쟁송에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쟁송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보면 충분히 하는 일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보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능보험 사업은 뭐 보시면 아실 텐데 현재 올해 정해져 있는 127만 원이라고 하는 수준이 그 건설교통부 기준으로 따지면 10년 전 기준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적절한 수준의 뭐 베리어 프리가 됐든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 됐든 모두가 쓸 수 있는 디자인이 됐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는 꿈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권 지킴이라는 역할은 뭐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 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이나 아동의 경우에는 권리 옹호를 할 수 있는 보호 전문 기관을 설치를 해두고 있는데 장애인은 그게 없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이런 권리 옹호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적으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얘기가 되는 거여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이 돼서 이걸 축하해야 될 건지 뭐 불행하다고 생각해야 될 건지 그건 일단 저는 이 내용에서는 뺐습니다. 근데 다만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을 하는 것 안에 중심적으로 놓여야 될 내용은 좀 한 발짝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을 놓고 가겠다고 하는 건 지역사회화하고 사회 통합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국가적 어떤 그 정책 그 방향을 실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렇게 예산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이렇게 단기나 공동생활 가정이 아닌 곳에서 오신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화를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정책적 방향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활시설을 안 가더라도 단기거주시설에 공동생활 가정이 사실은 먼저 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 내용들이 함께 중앙환원 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탈시설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뭐 중앙환원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차제에 이것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기 포함을 시켰는데요. 뭐 이렇게 탈시설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기서 얘기했던 뭐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지원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소규모 시설 운영을 지원한다든지 이 내용으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욕구를 좀 그 지속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자립을 원할 경우에 시설이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제로 두고 실제로 지금 이 내용들을 한 번에 거론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마다하지 말고 이것만이라도 먼저 좀 받아들이고 시행을 해라 하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결과 쪽에 20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이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장애인 주거정책 전체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장애인 주거, 그러면 지역과 시설이라는 이 구분의 시스템을 깨지 못할 거다라는 거고 이 시스템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거정책 전체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방대한 내용을 조근조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시설에 갔는데 가슴 아팠던 기억이 뭐였냐면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계시는 거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불과 한 3년 전 얘기인데요. 3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랑 이걸 제가 적어와서 그 서울에 있는 뭐 IL 센터에 연결을 해서 그분이 사실 탈시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이제 거주시설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75%는 지적이나 발달장애이지만
25%에 있어서는 중복장애가 아니면 아니다라는 걸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룹홈에 한 10년 넘게 이제 좀 깊이 관여를 해서 하다 보면 정말 그룹홈에 오면 자연스럽게 특별히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룹홈은 진짜 많이 지향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룹홈에 있던 식구들이 나이가 들고 노령화 되고 또 막 계속 아프고 이러면서 더 이상 지금 인력으로는 그룹홈에 살 수 없는 현황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주시설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개입되는 그런 그룹홈은 거주시설이 있는 게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언젠가 그런 지역에서 살 수 없었을 때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심스럽다. 그래서 사실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념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맞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왔을 때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인력 보강이나 이런 뒤에서 말한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뒤에서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지원 제도를 시설 장애인이 탈시설을 원할 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복 지원이라 많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거주를 얘기를 할 때 지역사회로 나가는 여러 가지 지금 있는 것들을 중복 지원이라는 것만 하나 없애도요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두 토론자가 좀 메꿔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한진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입니다. 오늘 그 장애인복지학회 10주년 학술대회인데요. 사실 제가 그 창립 학술대회 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10년 전에. 근데 10년 전에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10년에 다시 이제 토론을 하긴 합니다만 저로서도 감개무량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 교수님께서 그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10년 평가하셨고 거기에 기초해서 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아주 그냥 종합적이고 심층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 P&A라든지 제가 평소에 나름대로 주장했던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별로 토론할 거 사실은 좀 없어서 좀 당혹스러웠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트집을 잡자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좀 적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한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과 현황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을 희망하지만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 수가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사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는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물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을 희망하지만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 추정수가 많다는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또 그 거주시설의 확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는 또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는 다른 데는 충분한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확충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확충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을 받아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주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보조가 지원되지 않고 또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장애인 생활시설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냐 했더니 53% 넘는 숫자가 자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오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확충도 것이 꼭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 소규모와 관련해서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법률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기존의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하자.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정책적 유인책이 무엇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우리 장 교수님께서는 이용자 30인 이하 거주시설에 대해서 직원 지원 비율이 대규모 시설보다 상대가 높도록 하자.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기본재산 매도를 그런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그 유인책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거주시설에 있는 거주인들 2당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30인까지는 2당 지원이 되지만 그 30이 넘어서는 슬라이딩 스케일이죠. 아무리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비례적으로 보조가 늘어나지 않게 하면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소규모화하는. 또 그리고 지금 재정 지원할 때 그 조건으로 시설 거주 공간 면적 단위를 확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뭐 거주시설 금방 많이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사용했던 방법이고 그래서 시설 소규모화 탈설을 촉진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아마 시설 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주장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주는 시설 보조금도 매우 열악한데 그거 갖고 또 장난치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시설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현실화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드린 유인책을 쓰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시설 소규모하고 또 거주 공간의 면적당 정을 줄이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재정적인 지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표자께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시설에 대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실을 1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그거는 저는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 싶어요. 소규모 시설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오히려 대규모 시설 같으면 오히려 시설 거주인 입장에서 역효과를 가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인권 지킴이라는 것은 제가 이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권 지킴이라는 시설장이나 법인과 독립적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시설 종사자가 인권 지킴이단에 포함되어 있는 한 인권 지킴이단이 과연 시설장이나 법인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시설 종사 중에서 아무 개가 그 인권 지킴이단에 속했다는 걸 시설장도 알 테고 법인도 다 아는데 어떻게 그 종사자가 소신 있게 거주인의 인권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사실 이거는 인권 지킴이단에 시설 종사자 들어있는 것은 사실 이건 재척 사유거든요.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그런 인권 보호 기구에는 시설 종사자가 지역사회 주민이 그 위원회 위원이 될 때 뭐 회의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간사 역할을 합니다만 정식 위원으로서 어떤 결정권을 갖지는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탈시설 지원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그 거주 시설 사업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저는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건 전 탈시설 지원 정책은 마련해야 된다 보는데 근데 이제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탈시설하고 연계시켜서 정리하시는 건 좀 탈시설하고 무관하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생활 가정도 일종의 거주시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이제 아주 거주시설의 어떤 확충이라든지 운영 지원의 개선은 아주 상세하게 논하셨는데 시설이 어떻게 개방화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탈시설화와 시설 거주장애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해서 이제 자립정착금 지원, 그다음에 탈시설 지원기관 운영과 주거 지원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족을 좀 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2012년 그 연구 용역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했던 걸 옮겨놨습니다. 우선 시설의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운영자에게 그 시설 거주인들에게 자립생활 정보를 고지를 해야 되고 그 지원을 의무화해야 되고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거주 장애인들이 너 자립생활에 대해서 들어봤냐면 거의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을 의무화시키고 임시 거주 훈련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설정할 수 있는 자격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탈시설 전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을 일단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통해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이다. 이렇게 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에 시설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고 싶다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춘 개별적 타시설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실시하고, 또 시설과 지역사회와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등 어떤 타시설 전환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런 국가 지방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또 타시설 전환기관 설치 역할에 관해서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고, 어쨌든 뭐 타시설 전환기관 역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타시설 욕구 조사, 또 시설 장애에 대한 서비스 전환 상담,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시도에 이런 전환 기간이 마련된다면 IL센터 협조를 받아서 어떤 시설 거주 장애에 대한 동료 상담과 체험업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초기 정착 단계에서의 자립지원 방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전원주거 지원제도 하고 자립정착금 지원제도 외에도 시설 거주인에 대한 부양, 최소한 시설 거주인만이라도 부양 의무 기준을 폐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조사나 수급 재심사 기간 동안에 수급권 유지할 수 있다도록 한다든지, 활동보조 신청 기간 동안에 긴급 활동보조가 지금 제공되고 있지만 시설이 문 닫을 경우만 이걸 적용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긴급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면 시설에 입소하고 싶고, 또 시설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고 싶은 장애인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거주시설에 대한 뭐 연구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거 타이프치다 사실 오늘 왔는데요. 거주시설의 이제 종사자에 대한 인권을 이제 요즘 다시 이제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권 지킴이라는 얘기를 이제 잠깐 이제 저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인권 지킴이다 위원장을 계속 하면서요. 인권에 대한,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 생각해보면 정말 아마 우리가 이렇게 개입이 돼서 그 거주시설의 인권 문제가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인권이 들어오는 건 대부분 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그 적절하지 못한 서비스 때문에 오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권 사태가 날 때마다 물론 시설에 대한 그 어떤 이제 다지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만 한 80%는 정말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우리 그 종사자들이 그 한 10에서 20% 정도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다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인권 지킴에 제가 어떤 추천을 했냐면 인권 지킴이단 안에 우리 종사자의 인권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좀 플러스 하자라는 거를 사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거주시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이미 벌써 두 분이서 많이 말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다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어느 단계부터 어떻게 천천히 가야 될지. 선생님, 내가 오늘 이제 복지부가 꼭 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복지부가 오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복지부에서 받아들여야 이게 뭔가 이제 진도가 될 텐데 늘 우리만의 바람으로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내용은 사실 복지부가 좀 들어야 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허건 원장님 얘기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늘 편한 집에서 일하고 있는 허건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10년에 대해서 뭐 크게 변화한 게 없다라는 이제 발제자의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또 반대로 소규모화라든지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탈시설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시설들에 맞는 얘기죠. 그렇게 시설들이 변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좀 급하게, 어쩌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왔던 것 아닌가. 그래서 변하려고 노력하는 시설들일수록 힘겨워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사이에서 최근에 또 많이 진짜 인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이 시설 저 시설 전국에서 진짜 한 달이면 한두 건씩 계속 인권 침해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터지는 때마다 사실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좀 어떤 측면에서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시설만의 문제인가? 뭐 이런 가끔은 그런 방어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그런 인권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반드시 나쁜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터질 때 다 터져서 그냥 좀 깨질 때 깨지고 좀 없어질 때는 없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뭐 저희끼리 자괴감에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시설들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시설들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시설들이 정리되느냐 폐쇄되거나 정리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더 훨씬 많은 거죠.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뭐 얘기와도 이제 발제 얘기와도 연결되어지는데 시설이 확충되어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찬성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시설을 퇴출시키는 구조도 같이 마련되어져야 될 거다. 그러니까 시설이 뭐 자발적으로 아예 시설 그만하겠다라는 것도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그 시설들이 결정적인 문제를 터뜨렸을 때 그 문제들이 많은 시설들은 뭐 지자체나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퇴출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 계속 이어질까 싶지만 현실에서는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퇴출 구조까지도 확충 방안들이 생기는 것과 같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발제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소규모 중심, 그리고 지적장애인 중심,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시설이 좀 확충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제 확충될 때 원칙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시설 설치의 방식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나 시설 설치자가 먼저 신고를 하고 그거를 지자체에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법인이 있는 곳, 그 시설 하던 지자체에서 또 시설을 만드는 경우들은 더 많은데 없던 지자체에서 만드는 경우가 더 드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지휘하거나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여전히 산속에 시설 생길 거고 여전히 그렇게 시설들이 있던 시설이 많은 지자체에 또 생길 거고 이런 것들은 좀 반복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2년 동안 계속 미루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소규모화 하겠다 그랬고 30인 이하만 설치할 수 있도록 바꾼 거랑 거주시설 안에 단기시설이랑 그룹홈 들어온 거 빼고는 사실은 하나 제대로 후속 작업들이 없어서 진척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이 좀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좀 잘 인력 배치 기준이 됐던 시설 설치 기준이 됐던 구체적인 변화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좀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사실 미리 준비하고 있는 시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 시설들도 많이 있음에도 여전히 정책에서는 제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설 설비 기준에서도 일실에 인원을 8명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인력 배치 기준, 뭐 발제자도 사실 뒷부분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인력 배치 기준과 가장 큰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소규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야간 인력이 나오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인력 배치가 더 확충되지 않으면 사실 이 시설의 소규모화를 더 진척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시설일수록 뭐 이렇게 서비스하기가 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미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수당 지급 당연히 보장되어야겠죠.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생각할 거는 그런 시간들이 발생하지 않거나 덜 발생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 지금 사실 대부분의 시설들에서 직접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근무표를 보면 이미 근무표 안에 시간외와 야간을 하게 되어 있는 야간의 시간이 40시간, 50시간 다 포함되어져서 근무표가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40시간 뭐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 되어지고 그 뒤에 사실 그 뭐 시간의 수당이든 야간 수당이든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사실 맞을 건데 지금은 뒤바뀌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반드시 지금처럼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사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에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야간에는 뭐 거주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에는 활동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활동 보조인들과 외출하거나 외부의 지역사회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는 없는 건지, 뭐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시설에서의 어떤 그 근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근로 조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시설에 예산을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고,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에서 사실 인권지킴이단의 지금의 구조에서 특히나 시설장과 법인 관계자가 어떤 인권 침해를 했을 때 인권지킴이단에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그러니까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하는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놓치기는 또 아깝고 그런 이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역시나 여기서 같이 고민될 거는 좀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 점점점 그런 내부 고발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들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까지도 같이 고민되어지면 지금은 현재는 사실 최근에 몇 건 사례들을 봐도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내부 고발자들이 스스로든지 아니면 타의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환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 같이 거주시설에 있는 대부분의 종사자들과 원장님, 이사장님들이 다 같이 찬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속마음은 조금씩 달랐나 봅니다. 이렇게 중앙환원이 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거주시설 됐으니까 단기라 그룹홈 버리자? 표현이 과격합니다, 저도. 그쪽은 나중에 와도 되지 않냐? 뭐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장기상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그걸 버리고 간다는 건 버리는 거 아니고 다 뒤로 미룬다는 건 사실 철학과 가치를 잃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회에서도 뭐 회장님 이하 진짜 열심히 같이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것이 저희가 지역사회로 통합되거나 소규모화되는 것이 지금 거주시설의 화두이기도 하고 방향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잃지 않고 가야 될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도록 뭐 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현장에 역시 운영하시는 분이라 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몇몇 그 약간 의식이 조금 떨어진 원장님들이 야 이제 그룹법 더 이상 늘리지 말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좀 조정해라는 얘기를 저도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참 염려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4시부터 또 다른 섹션이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한 뭐 짧은 질문이나 또 뭐 논의거리가 있으면 플로어에서 그래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이선우 교수님. 예, 저는 사실 발제자분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사실은 조한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조한진 교수님이 그 2012년에 작성하신 보고서를 제가 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50% 넘는 거주 시설 이용자분들이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제가 어떤 형태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를 사실 봤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근데 혼자서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은 숫자가 굉장히 소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 원래 가족이 사실 같이 못 살아서 시설로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가족이랑 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몇 명이서 같이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더 많은 분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공동생활 가정도 시설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80%의 거주시설 이용자분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그분들도 모두 다 혼자서 사는 것만이 대안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먼저. 이선우 교수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발제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뭐 소규모화라든지 취재 서비스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인권 지킴 이단이라든지 이제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크게 보면 전반적인 뭐 거주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근로 조건이라든지 물리적 환경 변화 이런 거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그 거주 시설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장애인분들의 인권에는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허근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일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회라든지 거주시설 차원에서의 어떤 그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 게 이제 인권지킴이란 정도 나온 건데 사실 그걸로 가지고는 인권 침해가 억제되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까 뭐 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 소수의 활동가가 뭔가 노력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거주시설이라든가 협회 차원에서 정리를 조금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쭉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거주시설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 어떤 시설들은 인권침해 소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시설들은 협회 차원에서 협회 시설로 뭐 배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쇄 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더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영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좀 강력한 대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사실상 인권 침해가 좀 정리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허근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다수의 분들이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마치 죄인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죄인처럼 살아가는 걸 그대로 방치할 거냐라는 문제를 이제는 좀 논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관계자분들이라든가 뭐 저를 비롯해서 좀 어떤 그 획기적이고 근본적이고 정말 그 살을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뭔가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도 10년에 와서 또 이런 얘기가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조한진 교수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우리 협회장님이 지금 마셔오셨는데 임상현 회장님이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승기 교수님 의견은 뭐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조한진 교수. 예, 거주시설에 살다가 만약에 지역사회로 돌아간다고 할 때 몇 명이 같이 살아야 되냐, 저는 뭐 꼭 혼자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또 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많은 장애인들이 결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혼자 사는 이 이제 맘 맞는 친구들과 같이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살면서 뭐 전기세라든지 가스요금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도 같이 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그룹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겉보기에 그룹홈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 제가 말하는 형태하고 그룹홈을 가르는 중요한 그 잣대라고 보는 것은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홈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 이제 생활지도하는 교사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입소를 받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제가 말하는 또 미국에서 뭐 일반적이라 볼 수는 없지만 하고 있는 형태는 이제 그래 나는 혼자 살고 싶지 않고 돈도 많이 드니까 만만한 친구들 같이 살겠다. 근데 나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돌볼 사람을 고용을 한다는 거죠. 고용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파견하는 회사들도 있고, 전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외형상 보기에 그룹홈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파워, 주도권에서 차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는 조금 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승 교수님 하신 멘트는 우리 뭐 원장님이 허 원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회장님한테 마이크를 한번 넘길까요? 이거는 시설협회에서 좀 소신 있게 이 각오를 좀 가져야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 예, 마침 오셨으니까, 네. 그래도 괜찮겠죠? 그게 정답이잖아요. 네네. 네. 아유. 제가 토론자로 나갔으면은 속 시원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 쭉 제가 좀 들었는데 같이 고민하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장기성 우리 교수님도 우리 협회에서 5년간 근무했었네? 잘하지 왜 잘 그동안 안 해가지고 왜 10년 동안에 그게 성과가 5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서 말해. 당사자. 농담이고요. 아무튼 지금 저는 그래요. 거꾸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왜 우리 지적장애 친구들이 왜 시설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우리가 지금 크고 작은 시설로 다 하면 1380개의 전국에 공동생활, 단기 생활시설, 그 중에 한 36,000명 정도의 이용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80% 이상, 거의 85% 이상이 이제 지적발달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는 이러한 시설이 점점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 소신이에요. 저도 뭐 해외들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 이런 거주시설이 이제 뭐 옛날 박물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러한 호주 같은 데 가서도 이제 직접 봤고요.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엄청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시설의 타겟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회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정부와 얘기를 해보면 정부에서 오히려 왜 시설을 소규모화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고위직도 오히려 대규모로 가자 이런 게 그 사람들의 속마음 같아. 내가 그걸 보고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소규모에 대한 정책 방향이 프로세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보면 돼요. 그걸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학계에서는 정부로. 너네가 그렇게 밥을 바꿨는데 거기에 대한 게 뭐냐라는 걸 좀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승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권 문제는 지금 요번에 제가 그 회장이 되고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셨지만 이거는 정말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회 내에 조직 외에, 그러니까 우리 협회 원장님들이 아닌 외부 인력을 구성을 해서 인권윤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한변협에서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교수님들 그 인권 부분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자체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걸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우리가 정관 내에 인권윤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시설 자체에서 비리나 횡령 또는 인권 침해 사례가 현저히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조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명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관계기관에 고발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가 관계 부처에다가 이걸 제소를 하면 그 정부에서 안 움직입니다. 뭐 물론 공무원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공무원은 일단 그걸 피해요. 자기가 있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심하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부인지 우리가 협회인지를 몰라. 이제 이런 좀 상황에 좀 처해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인권 지킴이 이번에 물론 이제 박 대통령이 전수조사까지 시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뭐 대책을 내놔라 해서 2015년도의 지침상에는 인권 지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인권 침해 사례가 일어나면은 시설장 교체입니다. 전에는 경고를 이렇게 셨는데 이제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조한인 교수님이 인권 지킴이단에 시설 직원이 들어가면은 그거 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을 또 가서 잘 보시면은 지금 인권 지킴이단 구성 중에 절반 이상은 외부에서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번에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변협하고 MOU를 맺어서 변호사들 들어가고 활동가 들어가고 뭘 들어가고 하는데 직원이 그 안에는 이제 원장하고 사무국장은 못 들어가는데 누가 거기서 간사 역할이나 이런 조정 역할을 해주면 그 조직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누가 부르면 오고 이러는 거 누가 막 거기에 상근해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그 제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것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인권 지킴 강사 양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권 지킴이단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직원들이 일단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권 강사 양성을 해서 그 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한 100시간 정도, 한 70, 100시간 정도는 수료를 해야 지금 기본적으로 주는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강사들을 좀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나라에 인권 전문 강사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막 찾아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점점 시설 내에서 그 직원들이 협회나 보건복지부 또는 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에다가 제보를 많이 합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전부 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부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참 거기가 한계예요. 일단 고발을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내부 고발을 하면, 지금까지 떠나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뭐 상지대학교 지금 뭐 하지만, 계속 전쟁이 전쟁. 누군가 그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이제 뭐 회장이지만 저를 좀 굉장히 지탄하는 시설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너는 도대체 회비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옹호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같이 합의를 큰 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허건 우리
원장도 얘기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드러낼 것은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정부에 요구할 거라든지 이것이 더욱 투명하게 되고 시설들이 좀 이렇게 특히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윤리 경영에 대한 문제는 좀 강조를 좀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좀 거기에 그 정부에서 오히려 말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학계에서도 좀 시설만 맨날 얘기할 줄 마시고 우리 조한인 교수님께서도 정부 담당자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좀 때때마다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기 교수님이 어려운 또 질문하셔서 시간이 저희가 좀 많이 오버됐습니다. 예, 하여튼 시간 동안 여러분 이제 듣느라고도 사실 힘드시죠? 예, 말하는 것도 힘들지만 듣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어서 4부가 또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쉴 수 있나요? 조금? 5분. 5분 정도 쉬시고 또 바로 들어오셔서 4부 섹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